오늘은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카자흐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그 기원은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현대 한국어입니다. 그 현대 한국어의 기원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일 민족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전쟁이 됐던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여러 다른 언어를 썼던 민족들이 융합이 돼서 오늘날 현대 한국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역사 기록이라든가 비교 언어학, 유물 이걸 동시에 비교해도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그 강의 내용은 비교 언어학이 나옵니다만 단순히 언어만을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유물이라든가 그다음 역사서 기록도 같이 첨부해서 보여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어의 어군 분포. 한국어는 교차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교차어의 그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교차어는 고리어와 굴절어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어근과 접사에 의해 단어의 기능이 결정되는 언어의 형태이다. 라고 돼서 이 교차어에는 그 한국어, 일본어, 말레이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언어학자들은 그 한국어가 알타이계 언어와는 좀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언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지금 몽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유목민족들의 언어를 공부해 봤는데 관련성이 있습니다. 문법도 그렇고 그다음 단어, 그다음 풍습,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그리고 DNA도 유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가 어떤 뭐 독자적으로 나온 언어가 아니라 그 대륙과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 봅니다. 물론 북방에서만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남방 쪽의 언어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교차가 어군의 분포를 보면 동남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이 점이 찍혀 있죠. 이게 그 알타이계 언어의 분포는요 굉장히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꼭 알타이계 언어가 그러니까 즉 그 교차어라고 해야겠죠. 언어가 일방적으로 북쪽에만 분포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랄까 편견이랄까요?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나왔죠. 이 교차어는 굴절어와 고리어의 중간 형태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러 그 유목민족들의 그 신화라든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은 그 기원이 중앙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제야사학자 중에도 그 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온 세계 인류가 퍼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쪽에는 예를 들어 그게 증명이 되려면요. 백두산 주변에 그 고대 유적지가 있어야만 돼요. 뭐 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신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언어의 변화라든가 분석을 해 봐도 안 맞아요, 뭔가 고리가. 근데 여기 그 서양 학자들이 이 연구해서 분류할 때 언어를 체계적으로 나누는데 사실 여기서 더 나아 가지고 그 러시아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보리안 시오리라 그래서 보리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언어는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왔다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 중앙아시아 탱그리 신화에도 나옵니다. 근데 신화에 나오는데 그거를 언어학자가 분류해 봤더니 그 신화를 뒷받침할 만한 그 비교 언어학적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맞다고 저도 지지하는 쪽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그다음에 그 이것과 관계없이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그 뭐랄까 교차어의 그런 여러 분포를 보면은 그 언어의 그 성격이 굴절어와 고리어 즉 굴절어라는 건 인도 유럽 어계 같은 어족이에요. 그다음 고리어는 중국어죠. 이런 거에 중간적 성격을 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계 지도를 펴 놓고 그 인도 유럽 어족이 사는 동네와 중국 어족이 사는 동네의 중간 지대가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인도도 인도 유럽 어족이죠. 자, 그렇다면 그건 티베트하고 파미르예요. 그러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선사 시대 때 언어가 없었다가 없었던 이후부터 다시 생겼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본다면은 교차고의 성격은 역시 지리적인 성격상도 굴절어와 고리어의 중간어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에 합당한 위치가 되려면 파미르곤 근처 어딘가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정사로 인정을 해 주진 않지만은 그 부도지라든가 한당 고기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 파미르 고온이
출발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부도지라든가 한단국의 기록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그 부분들이 중앙아시아의 신화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양의 역사학자들의 분석, 그다음에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그러한 분석이 다 그 일관되게 중앙아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다른 알타이계 언어랑 비교했을 때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포함입니다. 이 두 개 언어는요. 굉장히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타이계는 한자가 포함 안 되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잘 알죠. 물론 몽골이나 카자흐인조차도 자신들의 언어에는 한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또 모릅니다. 그래 갖고 내가 몇몇 예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어? 한자 단어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긴 이유가 있어요. 어 옛날 때 최초에 우리가 그 글자를 쓰던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암각화라 그래서 벽에다 막 그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 막 사슴 같은 거 이런 거 그려진 거 보셨죠? 이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의 문자가 생길 때는 상형 문자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 돼지, 산 이런 것들 한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는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한 복잡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때 직접적인 걸 많이 했죠. 뭐 삶, 물, 강, 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걸.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학, 사sak, 사상, 문화,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사용 문자로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 한자에서는 보통 뭐 표의 문자, 형성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요 고대의 교착을 썼던 사람들이 그 최초의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그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원래 유목민족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해당하는 상형 문자를 쓰다가 그거를 이제 점차 개량을 하는데 나중에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표현하는 그 한자가 숫자가 많아지고 횟수가 증가하면서요.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탐가 문자라고 해 가지고 보시면 일종의 세계 최초의 표음 문자입니다. 알파벳 같은 그 표음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표음 문자를 쓰면서 그 기존에 썼던 한자 체계 그러니까 그 초기 한자죠. 각걸 문자 같이 복잡한 한자를요. 결국 포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때 원시 한자를 쓰던 시절에 만들었던 단어가 현재의 카자흐이나 몽골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자를 쓰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존재해도 오늘날은 뭐 키릴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 한자 단어라 생각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김정민인데 제 이름 김정민 안에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쓸 줄 압니다. 저는 옛날 그 한자 세대니까. 근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한글로는 쓰되 한자로는 못 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기 보면 제가 뭐 중원, 통가, 한자 이런 것들 다 그 한자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 표기할 때 모르습니까? 옛날 그 기마 민족들처럼 표문자 즉 한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 중원이라든가 통가 이런 글자 원래는 한자에서 기원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정착해 쓰면서 수천 년이 흘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잃어버리고. 그럼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중원이라든가 통가 이런 단어를 한자 단어라고 과연 인지를 할까요? 못 하겠지요. 이런 일들이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자를 썼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한자를 통해서 표기하는 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문자를 바꿔 버린 거고 그 문자를 바꾸면서 자기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단어로는 존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식으로 그 한자 쓰는 것을 포기했느냐? 옛날 때는요. 종이에 쓰지 않고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즘은요. 뭐 우리가 뭐 신문을 본다든지 만화책을 본다든지 해서 굉장히 문자 익숙한 세대지만요. 고대에는요. 문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때 문자를 썼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배계급이거든요. 지배계급만 썼어요. 근데 지배계급만 이 문자를 쓰는데 이 문자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샤먼들이 하늘로부터 즉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썼던 게 시작입니다. 그 유산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오늘날 그 점집에 가면은 그 무당들이 써 주는 부적 같은 거 있죠. 뭐 이상한 글씨 쓰죠. 그게 원래 오리지널 문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문자의 시작은 신과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서 쓴 것이었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 고대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 정치 권력이 샤먼에서 정치 지도자 즉 왕에게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문자가 쓰였습니다. 왜 쓰였을까요? 바로 조세를 하기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 걷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고대로 갈수록. 왜? 고대에는 만화책을 본 것도 아니고 문자를 이용해서 뭐 그걸로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게 신탁을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갑골 문자 갖다가 태워 버렸거든요. 태워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에 그 유물들이 많이 안 남았고, 그 이후에는 그 왕들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새기기 위해서 비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비석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비석에 새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자가 점점 어려우니까 그 조각하기가. 그래서 표 문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통과하죠. 그래서 어 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여러 그 유라시아 언어의 그 발음 변화 규칙을 알려면요, 제가 지금 여기 올려 놓은 표 있지요? 이 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강의하면서 단어가 변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단어를 들으시면은 이거랑 비교하시면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글은요 28 개의 글자였죠, 옛날 때는. 지금은 24 개지만은. 근데 이 글자는요, 자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 개의 발음이 기본 발음이 됐어요. 이거는 그 훈민정음 해르본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근대 국어학자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라는 5 개의 기본 글자가 있어요. 이 음양 오행설에서 그 오행에 아마 원리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5 개의 단어가 기본이 되고, 여기서 발음이 강해지면은 횟수를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기역, 그 쌍기역, 키역, 니은, 디귿, 쌍디귿, 티귿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쭉쭉 변화하면서 여러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가나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그 뭐 50 음도라고 하는데 몇 개만 써 놓은 이유는요, 요거를 알아야 그 일본어 발음이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으로 발음이 변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발음 변화가요, 우부, 뿌후로 변합니다. 이게 그 땡땡하고 동그라미를 쳐 갖고 뭐라 그러지? 그 부계통의 발음,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돼서 뿌하고 쌍비읍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 발음으로 변하는 이 규칙을 알아야만 그 몽골어랑 그다음 한국어, 카자흐어, 일본어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서 그 변화 발전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요 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뒷부분서부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가 파미르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문헌 기록, 그다음에 아까 서양 역사학자들의 교차거의 그 특성 했을 때 중간지대를 했잖아요. 그 중간지대가 역시 파미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오면서 우리가 중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한자의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목민족에게도. 자, 그렇다면 그런 증거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제가 예를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 이 먹다라는 단어는요, 일본의 타베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한국과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그 국어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한국어랑 일본어, 즉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의 먹은요, 아마 이 먹이라는 단어는 옛날 때 어떤 명사에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왔냐면 몽골어예요. 마흐입니다. 마흐. 고기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옛날 때 밥을 먹다니요, 유목민족 사람들한테 밥이 뭡니까? 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밥하면 지금 쌀 생각하죠. 왜냐? 지금 한국 애들은 농경 민족화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몽골인들한테 그 밥을 주잖아요. 즉 쌀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쌀을 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줘야 밥이라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먹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목민족 시절에 온 단어이기 때문에, 즉 밥을 먹는다, 이 먹다라는 의미는 고기를 먹는다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먹은 몽골어의 마흐랑 관계가 매우 깊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몽골에서는 먹다라는 단어가 마흐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데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어의 eat랑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이데흐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그 한자의 고기 육자에서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데흐라는 단어는 영어의 eat랑도 관계가 있는데 이건 한자의 고기 육자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영어의 eat는요. 카자흐에서 고기를 뜻하는 이에트랑 단어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카자흐의 이에트는 고기, 몽골의 마흐는 고기. 그런데 영어에서 먹다는 eat, 즉 고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먹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먹다는 뭡니까? 몽골의 마흐, 고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먹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실크로드 대륙을 따라서 한국의 먹다라는 단어가 전혀 영어의 이트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고기라는 개념을 먹는 개념으로 해서 그 단어가 탄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단어가 탄생하는 데에는 바로 그 동의어들, 꼭 그 마흐라는 단어가 막 변해서 이렇게 간 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의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일본어의 타베르 먹다라는 말은 아마 카자흐의 타막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겁니다. 이 타막이라는 말이 바로 밥, 식사를 뜻하거든요. 이 타막이라는 그 명사에 그 일본어도 우르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동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타베르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단어 속에선 벌써 한자도 나오고 유목민 단어도 나오고 뭐 영어 단어 막 나오는데 서로 꼬리를 물고 물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까요? 먹다. 좀 더 한자에 가까운 것들. 우리가 밥이라는 단어가 있고 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찬할 때. 이 반이라는 한자 단어는요. 밥이라는 한국의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단 오늘날 밥이라는 단어는 사투리가 돼 버린 거고 그리고 반이라는 단어가 표준 한자 발음이 돼 버린 것뿐이죠.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말 맞자. 말과 마는 완전히 다른 단어였을까요? 아니죠. 말과 마는 그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인데 사투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투리 단어 중에 뭐 정치 권력이 우세한 쪽의 언어가 표준어가 돼 버리다 보니까 말을 표준 발음으로 말을 사투리로 해서 현재 그냥 우리는 그걸 순수 한국말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 밥이라는 단어는 한자 반, 중국말은 판이죠. 이건 제가 이 한자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자 단어는 여진족 만다린 단어예요. 만주족의 언어입니다. 만주족들이 썼던 한자 발음을 인용해서 오늘 현재 그 중국 표준, 북경 표준어 한자 발음이 그 확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자 단어를 쓰는 거는 중국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의 한자 발음을 비교한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밥반자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판이라고 쓰고 우리는 밥이라고 쓰는데 똑같은 이 판이라는 한자 단어를 일본에서는 항이라 그럽니다. 항.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여행하실 때 일본에서 고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고항? 고는 이제 어조사 어자서 아니 그 뭐라죠? 존칭어를 써 가지고 한 거고 항이 바로 밥반자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반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항 그럽니다. 항. 비읍의 희읍화 현상이에요. 어? 희읍 현상이라서 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네? 그래 갖고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몽골어에 있더라고요. 몽골에서 홀 이게 바로 밥이란 소리입니다. 즉 밥반자의 한자는요. 한국에서는 밥이라 발음되고 만주 여진족에서는 판이라 발음되고 일본에서는 항 그리고 몽골에서는 홀로 발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읍과 희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이 원인을 알려면요. 중세의 조선어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노란색 쪽에다가 글씨 써 놨지요. 이게 바로 순경은 비읍, 그다음에 여러 그 관련 파생어입니다. 뿌뿌뿌죠. 근데 이게 영어의 F 발음 비슷한 발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는 라틴 알파벳 F 발음과 그 위에 키릴 알파벳 발음으로 푸, 우, 흐 이런 식으로 써 놨는데 이 발음들이 다 바로 그 어떤 그 고대의 단어 에서 이 각 지역으로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발음을 취할 때 어떤 민족은 비읍 발음을 취하고 어떤 민족은 히읗 계통의 발음을 취하면서 오늘날 밥, 항 이런 식으로 그 언어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자의 기원이 나오죠. 한자의 기원을 봤더니 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오래된 한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중국 학자들이 말하는 그 한자 기원만 보면은 발견된 지역이 시안하고 린통이래요. 이게 지금 진시황의 진나라 쪽이죠. 이쪽에서 많은 그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시야는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뭐 요즘 시진핑이 뭐 1대1로 할 때 뭐 실크로드의 첫 출발지를 시안으로 잡고 하는데, 이 실크로드를 따고 사실은 고대 문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대 그 한자의 그 어원이 된 문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홍산 문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홍산 문명에서 한자의 원류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유목민족들의 습성을 알아야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가 왜 중원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도 같이 나타나냐? 유목민족들의 이동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여름길, 겨울길이라 써 놨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크로드라는 건요, 겨울길입니다. 겨울에 유목민족은 이동을 할 때 저 북쪽 시베리아는 춥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 길은 원래 유목민족들이 겨울에 이용했던 길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름에 이용했던 길은 바로 홍산 문명이 나오는 그 뭐라 어디더라? 그 홍산이란 지역 있죠? 내몽골 지역. 거기 뭐 바이칼 호수, 그다음에 알타이 자치공화국, 카자흐스탄의 북부 이쪽으로 이동하는 초원의 길이 있어요. 이쪽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한자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원래 만들어 썼던 글자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문자는 뭐였다? 신과 인간 간의 그 의사소통을 위한 신탁 문자였기 때문에 바로 샤머니즘의 성지가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고대 한자어가 발견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 일부 뽑아 갖고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가요? 각골 문자 한자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글자들이 나중에 각골 문자의 기원이 돼요. 여기 하늘천자 각골 문자도 나오고 뭐 한국할 때 한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미 고대로부터 쓰였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바위에 새겼죠? 이렇게 바위에 새기다 보니까 점점 한자처럼 획수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바위에 새길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 그 원시 한자를 쓰다가 이걸 포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뭐지? 몽골촌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바이킹들이 썼던 룬 문자. 바이킹 룬 문자도 원래 그 기원은 몽골 초원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스웨덴의 유명한 역사학자의 그 주장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몽골에서 가이드할 때 그 한국 역사학자분이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뭐 "책임질 수 있냐?" 막 그랬다가 거기 가서 딱 그 스웨덴 학자가 써 놓은 표문 보고 그냥 올킬 돼 버렸죠. 제 말이 맞았죠. 그래서 이 유목 민족들이 몽골 초원에 있으면서 썼던 각골 문자, 이 복잡한 형태의 원시 한자를 포기하고 그리고 표음 문자를 만들어 썼는데, 이 표음 문자가 나중에 그 북유럽으로 이동한 북방 민족에 의해서 스웨덴의 룬 문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그 유목 민족들의 그 이동 범위는 엄청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한국하고 관계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자, 우리 그 진나라 본기라든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요,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진시황의 조상은 소호금천이다. 아하, 소호금천 오케이. 소호금천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 씨 후손이었다. 그래서 성씨를 김씨로 하였다라고 했대요. 어.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은 뭐 이렇게 확 오는 게 있습니까? 소호금천을 내 후손인 거랑 김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딱 감 안 오시죠? 요거는요, 몽골어랑 카자흐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소호금씨라는 소호금천이라는 성씨 그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김씨를 썼냐?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냐? 카자흐랑 몽골어 알면 바로 답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진나라, 여기서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망해서 그 유민들이 마한의 동쪽에 와서 살았다. 이게 오늘날 신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김유신의 12대조는 김수로 왕이다. 황제 헌원의 후예여 소호의 직계 후손이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신라는 소호 금천 씨와 관계가 있다. 물론 황제 헌원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황제 헌원을 자꾸 중국인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황제 헌원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소호금천 씨랑 얘네들이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까 시안이라든가 그런 데고, 그 더 이전은 어디입니까? 파미르로 올라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차거의 위치가
서양 학자들에 의하면은 굴절어와 고리보의 중간적 성격에 달했으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땐 파미리가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서 한당곡이나 부도지를 봐도 파미리가 맞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헝가리, 터키 이 지역의 역사서를 봐도 마찬가지로 파미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되네. 그렇다면 일단 파미르로부터 시작된 거는 알겠고, 근데 그 파미르 지역에서 살았던, 그리고 어떤 위인으로 여겨지는 소호금천이라는 사람이 신라인과 조상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신라의 그 오늘날 그 이제 한국인들이죠. 해당하는 사람들이 파미르, 시안, 그러니까 중원이죠. 거길 통과해서 오늘날의 한반도로 왔다는 게 기록상으로도 바로 밝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소호금천씨라는 이름을 볼게요. 제가 왜 소호금천씨를 보고 이게 김씨란 이름을 썼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몽고로 혹은 그죠? 이거 몽고로라고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 일본의 신라계의 그 도레인으로 추정되는 그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가씨입니다. 소가. 소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모노가타리, 그래서 소가족의 그 신화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소가라는 성씨가 무엇일까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에서 그 소가라는 걸 이름을 쓸 때 사슴록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았어요. 아하, 이거는 몽골의 소고구나, 소고. 그러니까 소가라는 이름은 몽골의 소고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소고가 뭐냐? 바로 술록입니다. 아, 술록. 자, 그렇다면 소호금천의 소호는 무엇이냐? 바로 술록을 뜻해요. 그렇다면 금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금천은요, 이거는 알튼, 즉 카자거로 황금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호금천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현대 몽골어로 번역을 하면요, 소고알튼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황금사슴이라는 말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답이 딱 나오죠. 스키타이 지역들이 자신들의 왕을 뭐라 표현합니까? 황금사슴이라고 표현하죠. 소호금천, 즉 소고알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황금사슴족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김씨를 성으로 썼죠? 알튼, 이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썼지. 그러니까 소고금천 씨의 후손이니까 성을 쇠김자로 쓰는 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거는 몽골어와 그 카자흐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씨의, 저도 김의 김씨입니다만, 이 김씨 이 일족들의 그 고향은 원래는 파미르, 즉 중앙아시아 근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고 알튼, 소고. 신라의 왕관을 사슴관이라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이칼 호수, 홉수글, 뭐 파미르 이 일대, 이 중앙아시아 일대, 알타이 산맥 이런 데서는 이 가운데 그림처럼요, 이렇게 사슴관을 쓴 사람의 그 암각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게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을 묘할 때는 반드시 황금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에 보면 황금인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황금색 옷을 입고 황금관을 썼으니 뭡니까? 황금사슴, 즉 소고알튼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였죠.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그 전통은 바로 그 유럽 전역에 살았던, 물론 오늘날은 아일랜드에만 삽니다만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 살았거든요. 켈트족도 똑같죠. 켈트족도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까? 사슴관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만 그랬나요? 그 힌두교에서 오늘날 가장 그 위대한 신,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굽니까? 크리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슈나라는 신, 물론 이거 신 아닙니다. 일본 그 신사, 그 신토 종교처럼 원래는 인간이에요. 기술 종족인데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신격화된 건데, 이 크리슈나의 전설에도 보면 뭐가 나오느냐? 과거 신들의 전쟁이 있어서 세상이 혼란했을 때 이 신들의 전쟁을 평정시키고 세상을 안정시켰던 크리슈나가 나중에 그 크리슈나의 그런 친인척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를 보고 그 뭐랄까 환멸감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그냥 수련만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크리슈나가 산속에서 수련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크리슈나를 사슴으로 오인하고 활을 쏴 죽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크리슈나를 사슴으로 오인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저기 왼쪽 위에 켈트족의 그 종교 지도자처럼 머리에 사슴관을 썼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저렇게 사슴관 쓰고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니까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뿔만 보고 '아 저거 사슴이다.' 그러고 활 쏴 버린 거죠. 가 보니까 웬 사람이 활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실수네.' 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신화에 하면 크리시나가 "아 난 당신을 용서한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힌두교의 신들도 머리에 사슴관을 썼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 종족입니다. 종교 지배자예요. 그 종교 지배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고대 신화에 나오는 치유천왕과 황제헌원의 전투는요. 바로 종교 계급과 치유천왕 즉 무사 계급 간의 종교적 아니. 그 정치 권력 갈등에 의한 내전이었다고 보면 돼요. 네. 이상으로 1 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좀 이따 2 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